받으신 자료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요. 이 개강안내문 중심으로 제가 12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연과정 커리큘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중3이랑 똑같이 저희는 이제 국어 전문학원이다 보니까 제일 잘하는 과목 선생님 세 분이 나눠서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하나하나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 애들 수학 진짜 잘하죠? 진짜 수학은 너무 잘하는데 국어 진짜 저 매년 느끼는 거지만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어 꼭 국어 공부 시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살짝 여쭤봤는데 현재 지금 고등 국어 과정 공부 안 하고 있다 하면 조금 더 이번 방학 때 조금 심층적으로 많이 공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슈는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일단은 학생들이 내신부터 잘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신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이따 카메라 꺼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중3에서 고1로 이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어지면서도 뭔가 새로운 출발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3, 제가 알기로 하이 클래스 반,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원장님 직강반. 맞죠? 그래서 원장님 들어가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코칭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중학교 중등 과정에서는 독서 논술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니까 독서 논술이 있는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요. 강사 소개부터요. 원장님이고, 저고, 저랑 같이 들어가는 예슬쌤이랑 성미쌤이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처음이니까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고1 팀장이고요. 전용준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원장님 사진을 왜 넣었냐. 원장님 수업이 지금 원장 직강반이 있어서 요거 저희가 12월부터 3월 첫째 주까지 이어지는 요 과정을 연과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내신은 1과정, 2과정 이렇게 해서 12개월을 2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연과정은 총 11주 커리큘럼으로 짰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국어 공부 많이 시켜줘야 되거든요. 국어학원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한 번 가죠. 수학은 몇 번 가죠? 막 계속 불려가던데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약간 국어 좀 많이 미흡하다 하면 저희는 이제 국어 학원이고 전문 학원이고 선생님도 많이 투입되니까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연과정 11주 알차게 저희가 구성을 했고, 요 11주는 5주, 6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에를 뭐라 부르냐? 편의상 선, 수능, 집중. 저도 네이밍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 다음에 뒤에는 후, 내신 몰입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11주를 이렇게 쪼개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제일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요 중3 반처럼 원장님이 들어가시는 반이 있고, 안 들어가시는 반이 있어서, 그렇게 조금, 제일 많이 문의하는 것부터 제가 교통정리를 해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저희 원장님이고요. 원장님에 대한 소개는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세화 여중 고등학교, 이게 학교에서부터 수업하셔갖고, 30년 넘게 강의를 하신 분이고, 학생들은 원장님 살아있냐 막 이렇게도 물어보는데, 정말로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고 계시고, 딱 요 시기에는 고1, 고3,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고1 요 앞에 5주에, 그러니까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딴 게 아니라 수능에 집중한다 하면 독서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 요 고1 학생들은 이 내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단 내신부터 돼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 어머니 빵 터뜨렸네. 자, 그래서 요 내신은 꼭 아셔야 되는 거. 문법과 문학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수능 집중이면 독서만 하냐? 그럴 수가 없죠. 고1 학생들은 내신이 훨씬 중요한데요. 그래서 독서에 첫 시험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문법에 문학 이렇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놓은 게 5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는 원장님이 들어가시는 반도 있고 안 들어가시는 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조금 명쾌하게 교통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주는 독서 빠지고요. 그럼 이제 원장님 직감반도 빠지고요. 나머지는 저희 선생님들끼리 문법 문학인데 문학을 둘로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학교 발표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앞에 5주, 뒤에 6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매년 똑같거든요. 1월 말쯤, 올해는 1월 29일에 발표니까 그 전에 앞에는 독서 낀 예비고일 수업, 그 학교 발표 난 이후로는 독서 빠진 예비고일 수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써드릴까요? 국어 공부한다 그러면 내신이고 수능이고 그리고 논술인데 이거 아직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이 11주는 사실 요 두 개를 타겟팅 해놓은 건데 그 중에서도 중학교 과정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 가서 일단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이거부터 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도 이제 9등급제 하다가 5등급제 이렇게 해보니까 요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준비를 여기에다 잘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원장님 사진은 이렇게 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아이고, 이게 제 사진이고요. 저는 사진을 바꿀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화면으로 잘 보이시죠? 저예요, 저. 자, 그래서 제 소개하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어렵거든요. 수업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3명의 선생님이 과목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 칭찬 제가 하는 게 너무 쑥스러운데 다 여기 보시면 과목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됐죠? 다 웬만큼 다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고등학교 올라오면 매 시험마다 문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시험 단어, 의문의 변동, 두 번째 시험 문장, 문법 요소,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들어가면 중세국어, 그리고 이제 한글맞춤법 단어, 요렇게 1년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마다 문법 하나씩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문법 비중이 크다 하면 학교에서 한 3분의 1까지도 문법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슬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민쌤도 마찬가지예요. 다 세 과목 두루두루 잘하는데 여기는 문학을 맡아서 문학 제일 자신 있어 하니까 문학을 맡아서 저 문법, 저 문학, 원장님 독서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한 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이클래스 수업에서 쭉 이어지는 반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더 원장님 반은 심화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 수업 자체가 배경 강의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수업.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독서 지문 제대로 공부해 본 적 없고 기초 단계부터 해야 된다 하면 성민쌤이랑 똑같아요. 저 문법, 예술쌤 문학 진행하는 그 반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원장님 반이랑 아닌 반 나누는 기준이 비문학 처음 읽는다 하면 요 반. 됐죠? 나 어느 정도 비문학 좀 읽었고 자신 있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고 싶다 하면 원장님 반 이렇게 태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저희 개강 안내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도 시간표 약간 일요일 2타임이 원장님 반이고 나머지는 원장님 안 들어가시는 반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총 4분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하지만 아시겠죠? 앞에 독서 끼면서 원장님도 2반 들어가면서 진행되는 5주고 뒤에는 원장님 빠지면서 독서도 빠지면서 그러니까 앞에가 밸런스를 잘 맞춰놨다 하면 뒤에는 정말로 학교도 결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독서 빠진 첫 시험 잘 보기 위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여기는 그러면 내신 버린 거냐? 아닙니다. 이거 다 수능이든 내신이든 나오는 걸로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독서가 들어간 5주와 안 들어간 6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12월 초 저희는 12월 중순부터 이렇게 해서 10인주를 공부하는 겁니다. 4번의 내신 시험이 있고요. 앞에 요거부터 잘 잡으셔야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6월 모의평가도 보거든요. 그래서 3, 6, 9, 11 요게 쉽게 말하면 전국 단위의 수능,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내신. 그래서 커리큘럼은 내신과 수능 다 잡는데 그래도 더 비중을 둔다면 이거부터 잡아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됩니다. 10% 안에 들어와야 되는 커리큘럼으로 짠 겁니다. 자, 그래서 11주 긴 시간이니까 내신 수능 둘 다 잡을 거고요. 순서상 수능 잡고 내신 잡고 사실 11주에 문학 문법은 다 첫 내신에서 써먹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등급 이거 무조건 나와야 돼요. 특히 요즘 아이들 그 학교 어느 학교를 가든 저희가 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앞부분에 다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저희 수업 자체가 요 11주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금토일 주말에 오는 정규 수업 처음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선생님 3명이니까 무료 특강 3과목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시험 봤는데 시험 점수 안 나오면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정예로 클리닉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금토일에 정규 수업은 무조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무료 특강과 클리닉으로 자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료 특강도 앞에 5주는 학교 시험 포함해서 수능 모의고사 잘 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요걸 기본으로 삼아서 심화 확장시키는 무료 특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매번 어휘 시험도 보고 복습 테스트도 보는데 점수 안 나오면 그 자리에서 남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수업하는데 어휘 시험은 그 주의 성실도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바로 남겨서 비속어를 쓸 뻔했네요. 막 욕도 하면서 정신교육도 시키면서 어떻게든 다시 외워갖고 집에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과목이 3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건 집에서 충분히 공부가 허이고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주로 그 시험 대상자들을 재시험 대상자들을 학생으로 주중에 부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특강도 앞부분에는 수능에 좀 맞춰서 그리고 이제 뒤에는 학교 발표 되니까 니네 지금 현재 고1이니? 아, 그래. 무슨 관계? 아, 형이구나. 훌륭하네. 잘 들으라고. 자, 그래서 뒤에는 특강을 해도 그 학교 특성에 맞는 특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주를 5주, 6주 그냥 명확하게 나눠놓은 영과정 11주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교과서 한숨 쉬지 마시고요. 바뀐 교과서 올해부터 지금 1년 쭉 이제 마지막 시험 다음 주에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학생 같은 경우는 영동고를 간다 하면 영동고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잘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동고 기출만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문제 잘 모아갖고 출판사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야 줄 문제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작품이다 하면 이 근처에 있는 기출문제를 다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게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요거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는 2학년 1학기. 근데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주로 1학기, 2학기, 그리고 요게 지금, 그러면 형제면 몇 학년이니? 저는 지금 이제 대학생이구나. 그래서 요것도 이제 올해부터 바뀐 체제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잘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통정리 할게요. 11주를 독서 들어간 5주와 독서 빠진 6주로 잡아놨고 11주는 결국 첫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커리큘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수업은 금, 토, 일 저희가 똑같은 수업 7번 하는데 그 중에 한 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완을 특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5주는 그냥 저희가 과제집이 2권이 나가는데 한 권은 복습 과제집이고요. 그러니까 매주 공부한 것들 과목별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한 150문제 정도. 그리고 모의고사 과제를 풀리는데 그게 고1 학평 3월, 6월, 9월, 11월 해갖고 3년치를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3, 4, 12 하면 12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뒷부분은 중세국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 정도 빼고 최근 3년치를 다 풀려요. 근데 이제 풀리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특히 3월에 나왔던 거, 6월에 나왔던 거 위주로 어떻게 푸는지부터 접근법부터 무료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이 문법 너무 못하니까 처음에는 의문의 변동 1주부터 5주까지 잡아냈는데 다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다 이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단어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어 갖고 단어, 형태소, 그리고 이제 문장,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의문의 변동, 강남 기출 해갖고 3주짜리 또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화시킬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은 여기 보이시죠? 매번 테스트 치르는데 테스트 점수 안 되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필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반이 있다. 원장님 들어가는 반과 안 들어가는 반. 가장 큰 차이는 쭉 이어서 들을 수 있는 수업, 배경지식 강의,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처음 읽는다 하면, 이걸 지금 코칭반이라고 부르는데, 원장님이 안 들어가시는 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5주, 뒤에 6주, 문학, 비문학 독서가 있고 없고 정도로 보시면 되고, 뒤에는 완전히 첫 내신에만 초점 맞춰서, 운문, 산문,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문학은, 특히 고전 이렇게 붙으면 학생들이 약간 지입장벽이 있고 어려워 하거든요. 자, 그래서 고전 시가, 고전 소설, 주제별로, 소설은 종류별로 정확하게 따박따박 공부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료 방학 특강 요거 잘 활용해서 요것도 이제 5주, 6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5주는, 그 중에 3주는 세 과목 나눠서 고1 학력평가, 최근 3년 거 주로 3월, 6월 제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과목도 똑같이 세 과목. 자, 그 다음에 뒤에 학교 결정된다. 됐다 하면 그 학교별로, 출판사별로 저희가 따로 모아서 정보를 주는 게 2월 특강이고요. 됐죠? 자, 그래서 과목별로 쌤들이 하실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성미 선생님부터. 네. 이어서, 제 소개를 할 건데요. 오늘 너무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너무 사진이 잘 나와가지고 항상 제가 이렇게, 이거 빨리 넘겨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강성미입니다. 이번에 제가 선수는 이제 후 내신 집중을 맡았는데, 그 중에 선수능에서는 독서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후 내신 집중에서는, 소설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제가 어떤 거를 조금 궁금해 하실까를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크게 3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는 이제 2010년생들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조금 힘든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선수능 반에서 제가 독서를 맡았으니까 독서를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먼저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3월부터 저희 이제 대치동은 조금 다른 동네보다는 좀 빠르게 이제 중간고사가 진행이 돼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일주 정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4월 말에 바로 이제 1학년 친구들은 중간고사 볼 건데, 그럼 어떤 식으로 후 내신 집중 반이 진행이 될 건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2010년생들 너무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친구들은 이제 지금 현 고1부터 그렇죠. 지금 현 고1들이 2028 개정교육과정 세대잖아요. 그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엄마 저희 이제 수능 못하겠어요. 내신 못하겠어요. 저 이제 수능으로 바꿀 거예요. 내신 그냥 포기해야겠어요. 왜냐면 대치동들은 아무래도 제가 아이들을 가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학력평가를 보면은 그래도 한 2등급, 1, 2등급에서 내외로 왔다 갔다 거린 친구들 많아요. 특히 국어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신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 많죠.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럴 거면 엄마 저 그냥 수능으로 몰입할게요. 수능이 훨씬 잘 나오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특히 어떤 친구들이냐면 국어는 또 뭔가 지문 분석 능력이나 아니면 독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내신이랑은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내신은 조금 암기를 좀 잘해야 되는 거고, 수능은 독해력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중시하다 보니까 그거에 좀 차이가 좀 큰 친구들, 특히 달달 암기하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수능으로 빠질래요 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게 1학기 끝나고서는 이제 저 수능으로 갈게요 하는 친구들이 좀 빨리 생기거든요. 근데 좀 빠르게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점이냐면은, 이제 고1 친구들부터는 내신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신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능만 본다고,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신을 보는 학교들이 점점 생겨요. 특히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잡아야 되는,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지금 현 고1부터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2028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다 통합으로 바뀌었잖아요. 공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학습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2010년생들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들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2016 학년도, 그러니까 이번 현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현 수능에서 지금 오답률 1순위부터 10순위까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 EBSI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아이들이 일단은 이제 수능을 보면은, 이제 수능이라고 집중해서 봤을 때, 수능이라고 하면은 되게 많이 보잖아요. 독서도 있고, 아직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문학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작도 있고 하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이제 공통으로 바뀌긴 하지만. 근데 아직 바뀌기 전이니까 여기에서 아이들이 뭐를 가장 어려워했을 것 같으세요? 여기에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영역이 뭘 것 같으세요? 비문학이요? 그럼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한 3, 4개 정도요? 자, 오답률 77%면은 절반 애들 이상이 다 틀린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이게 다 독서예요, 어머니들. 독서가 생각보다 꽤 아이들이, 근데 중학교 때부터 솔직히 이 동네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 한다고 막 책도 많이 읽히고, 중학교 때도 이제 국어학원 다니다 보면은 계속 비문학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틀릴까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고1 친구들 3월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끝까지 못 풀었어요. 이거 진짜 많아요. 저 진짜 끝까지 못 풀었고요. 그 뒤분 40번대 이제 문학으로 빠지거든요. 그 40번대 나오는 건 아예 저 문제 보지 못했어요. 그냥 다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많이 이제 여러 학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제 설명회나 이런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지문이 쫙 있잖아요. 그럼 지문을 쭉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뭐 지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보통 내용일치 문제예요. 내용일치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보통 추론 문제가 나오거든요. 추론 문제를 풀다 보면은 까먹어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지문으로 가죠. 지문으로 간 다음에 거기에 관한 거를 좀 맞아, 여기 있었지. 2문단 3문단에 있었지. 그거 보고서는 다시 2번을 풀어요. 그 다음에 보통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되냐면 3번 같은 거 혹은 4번 같은 거에는 이제 적용 문제가 나와요. 보기 박스 나오고 거기다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2번에서 이미 다시 지문 가서 읽었잖아요. 근데 3번, 4번 가면은 기억이 날까요? 안 나죠. 어떻게 해요? 다시 가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많이 가죠.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래도 뒷부분을 다 이제 놓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영과정의 1주차에 제가 다룰 지문 첫 번째 지문이에요. 첫 번째 지문에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이랑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혹은 부모님들께서 읽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땐 아이들이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읽었어야 됐냐면 이런 식으로 읽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 1문단에서는 뭘 잡아야 된다? 화제를 잡아야 된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 지문을 접근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는 친구들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냥, 본질이구나. 다음.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이게 강약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들은 그냥 책 읽듯이 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문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의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시 와서 지문 다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을 봤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걸 읽었어야 됐냐? 이 전체 지문은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속성을 본질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해 주는 거구나. 조금 더 잘 읽는 친구들은 여기서 어떻게 더 하냐면요. 이 다음 문장을 예상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나올까요? 이거 너무 이 한 문장에서 본질을 이렇게 뚝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면은 너무 불친절하지 않아요?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이 본질, 핵심 화제 던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구체화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접근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친구들은 힘들죠. 그래서 계속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예비고1,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일이 이런 거,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전개 방식 혹은 이런 논리의 흐름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 이게 구별을 해보자면 독서 파트는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 영역에서는 이러한 논리 흐름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고 또 사회에서는 특히 법지문 그리고 과학기술에서는 이러이러한 논리 흐름이 이게 특별하게 좀 많이 나오는 논리 흐름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먼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 5주가 독서를 먼저 하잖아요. 독서 5주를 저는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레가토와 포르테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레가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꼭 알아야 되는 이런 건 너는 알아야 돼 라는 거를 제가 지금 레가토에서 다루는 지문들은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뭔가를 적용하기 굉장히 너무 이것마저도 분석이 안 되면 안 돼 하는 거 있잖아요. 저랑 같이 수업했을 때 찬찬히 하나하나 문장 읽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야 라는 거를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지문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역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테 같은 경우에는 레가토에서 어떤 논리 흐름을 배웠다 하면은
이 똑같은 논리 흐름인데 그거를 이제 화제가 조금 어려운 화제로 다시 다루는 게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화제로 그러한 논리 흐름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얘가 기본이라고 한다면 얘가 약간 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복습 과제집이 이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게 충분히 문제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음에 제가 아까 선수능에서는 제가 독서를 잡는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후 내심 집중반에서는 제가 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소설은 제가 아까 2010년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힘든 점이 뭐냐고 한다면 수능도 해야 되고 내신도 해야 되고 이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 동네 친구들이 다른 동네보다는 일주 정도 빨리 중간고사를 보기 때문에 보통 여기의 학원들은 3월부터 내신 대비가 들어가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3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3월부터 내신 대비 들어가면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과제집이 매주 나가거든요. 근데 매주 나가는 과제집이 거의 두꺼워요.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좀 돼요. 근데 이거를 매주 풀어야 돼요. 매주 나가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국어만 할까요? 그럼 참 좋겠지만 국어만 하지 않잖아요.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3월부터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이들 과제하다가 지금 헉헉거리다가 시간이 진짜 없어요.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만 봐도 항상 시간을 쫓겨 살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한 건 이거죠. 6주 동안에는 그럼 뭘 해야겠나. 제가 어머니들께 약간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드렸던 게 출판사별로 들어있는 문학 작품들을 좀 정리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제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싶으신 그런 고등학교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아직은 발표가 안 났으니까 발표가 딱 나면은 그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지사항에 교과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출판사가 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출판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문학 작품들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2월 달에 뭐 해야 되냐면 먼저 좀 문학 작품, 특히 소설. 저는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소설은 교과서에서 잘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여기 부분만 설명하게 돼요. 물론 제가 말로써 혹은 제가 계속 유인물 같은 거 주거든요. 근데 그걸 통으로 다 읽은 친구랑 그 잘려있는 부분만 읽은 친구랑 당연히 이해하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신 집중에서는 교과서에서 많이 다룬 작품들, 특히 소설은 더 그래요. 잘려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하는 게 필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5주 다음에 6주 동안에, 그러니까 학교가 발표된 다음에 그다음에 6주 동안에 저랑 같이 현대소설 많이 지금 공통적으로 혹은 진짜 중요하다, 필수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6주에 걸쳐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아이들이 같이 먼저 해놓으면 당연하게 3월, 4월에 조금 힘들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놨고요. 특히나 현대소설은 이제 문학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아시는 거, 7, 80년대 하면은 보통 문학사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막 도시와 산업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그 시대별로 진짜 중요한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들 중에서도 출판사에 많이 들어간 거. 또 이 동네 친구들 많이 쓰는 출판사도 있거든요. 그 많이 쓰는 출판사에서 많이 다룬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커리큘럼 만들어 봤으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저희 커리들을 쭉 따라오시면 아이들한테 1, 2월 달에 조금 열심히 하면 3, 4월 때 조금, 덜 힘들게 학습량을 조금 부담이 좀 덜하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뒤에 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박예슬 선생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비고1 국어에서 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예슬이라고 하고요. 이 학원에서 한 7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7년 정도 있었고, 지금 아이들이랑 같이 호흡 맞춰서 1학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저희 일단 문학 목표가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얘네들이 왜 문학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아셔야지 어머님들이 좀 공감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1차적인 목표는 당장 고1 내신 대비 때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봤을 때 이런 게 조금 더 채워지면 좋을 텐데, 저런 게 조금 더 먼저 들어왔으면 너무 수월했을 텐데 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 첫 번째, 당장 필요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익혀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당장 필요한 작품을 좀 꼼꼼하게 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 애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있고 쉽게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할만하구나 라는 좀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접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서도 문학을 배웠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왜 문학을 어려워하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돌아가 버렸네요. 일단 첫 번째, 세 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전 문학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애들이 그냥 못 읽어요. 못 읽어내고요. 두 번째로는 중학교 때 문학 개념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이걸 읽어낼 수를 없어해요. 왜 읽어낼 수 없어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비교하실 때 어머님들이 좀 작품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학교 교과서 안에서도 문학 작품은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 작품은 완벽하게 현대어로 번역되어 있는 버전이에요. 사실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의 내용이 어려울까요? 사실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하는 말 다 똑같거든요. 나는 왕을 사랑해. 나는 남자친구를 좋아해. 아니면 정말 세상 정말 살기 어렵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주제는 다 거기서 거긴데 애들이 못 읽어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봤던 단어가 아닌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삼국지 버전이라면 이게 초등학생이 있는 삼국지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있잖아요. 같은 작품이고요. 중3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제막매가라는 작품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필수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것을 읽었을 때 매끄럽게 내용이 쭉 읽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내용도 어렵지 않거든요. 이 제자가 누이 제자여서 누이가 죽었어 하고 나 너무 슬픈데 우리가 저승에 가면은 만날 수 있을 거야. 나 그때까지 도 닦으면서 기다려야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을만하네. 읽었을 때 문제가 없네. 문제 풀어도 괜찮네. 이렇게 접근을 해요. 하지만 이 버전으로 처음으로 글을 접한 아이들은요. 이샴에 머뭇거리고 나난 가난도 말도 어떻게 읽는 거야 부터 맡기기 시작하니까 그냥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아이들이 영어 지문을 읽었을 때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단어 자체를 모르니까 단어를 이해하는 게 급급해서 문법 문제에 접근도 못하는 방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은 아이들이 이런 글에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더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3위인국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조건 교과서에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처음에 이런 글을 읽기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괴다라는 단어나 노여라는 단어나 예자라는 단어는 옛날과 오늘날의 단어의 형태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다는 단어를 옛날에는 괴다라고 썼고요. 전혀라는 단어를 노여라고 썼어요. 그럼 아이들은 단어를 외우면서 번역을 해야 되고 표현법이나 상징적 소재의 의미까지를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글을 읽으면 못하겠어 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일단 이걸 잡아주는 게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념어가 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개념어가 정말 이 중학교 때부터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나 그 개념은 알아 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작품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이번 연도에 학교에 교과서의 지문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 학교가 외부 작품들이 조금 많이 출제되는 학교인데요. 그 외부 작품이라는 건 범위를 다 알려줘요. 이거 다 시험 범위 들어갈 거야 알려준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 정도는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어 라는 외부 작품, 그러니까 개념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이게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작품 개념들이거든요. 집약, 비유, 형상화, 동열한, 종결함, 미만, 의인법, 공강적 십사, 매개체, 외양묘사, 역설적 인식 이 개념들을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세분이가 한 16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16개는 배웠던 거 안에서 선정돼서 골라서 나온 16개예요. 그럼 실제로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한 30개에서 40개 정도에서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 실제로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칠 때는요. 한 번에 배우는 개념 수가 10개에서 15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올라와서 다른 과목도 막 숙제가 물밀듯이 쏟아지는데 이 안에서 또 문학 개념을 익혀 머리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이들이 배웠던 단어라고 할지라도 밑에 동일한 단어로 나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의인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의인법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외워요. 이 문장에서 의인법 찾아봐,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의인법이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여기에 나오는 인격을 부여하여와 같은 형태로 단어를 바꿔서 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맨날 1대1 대응으로만 외우다가 단어를 바꿔서 내는 것에 부딪히게 되면은, 대면하게 되면은 뭐야 난 이런 개념을 배운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당연히 좀 낯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의 단어가 있을 때 이 단어가 어떤 형식으로 바꾸어서 보여질 수 있는지까지를 학습을 해야 아이들이 당장 시험에 갔을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동일한 개념이 있어 그것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개념어의 숙지의 1번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을 알았을 때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적용이 안 돼요. 우리 애기들이 들었을 때 가장 이제 약간 자존심 상해하는 게 뭐냐면, 야 너네 의인법 모르잖아 이렇게 하면 되게 선생님 저 의인법 정도는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야 너 진짜 의인법을 안다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한번 예시를 보실게요. 의인법의 정의가 뭐냐면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되게 쉬운 거죠.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나와요. 계속 매년 해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어머님들 죄송해요. 처음 뵙는데 문제부터 내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의인법이 쓰인 문장은 몇 번일까요? 사실은 전체 다예요. 그쵸?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사실은 1번 정도는 이건 당연히 의인법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2번, 3번, 4번 이게 의인법인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의인법이라는 개념은 알아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까지는 알거든요. 근데 그게 적용되는 범주를 몰라요. 그럼 어디까지가 의인법인지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이게 동일한 표현법이 쓰인 시를 찾으시오 라는 문제에서 아이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의인법의 정의는 되게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적인 약속. 우리가 감정이 드러나는 것과 의지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사람한테 쓰는 워딩을 쓰는 것까지를 의인법이라고 보자 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모라는 감정이 드러나는 이런 문장이나 운다라는 게 시에서는 사람만 하는 행동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장들, 혹은 섬세한 손길, 손은 사람한테만 쓰겠다고 약속된 단어예요. 혹은 너라는 단어, 너는 사람한테만 쓰겠다고 약속된 단어거든요. 이 단어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 아이들이 이건 의인법이야 라고 짚을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우리 하나의 시에 대해서 이 문장에 나온 단어는 의인법이야 와 같이만 학습한 친구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의인법이 나오는 문장을 쫙 풀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한다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제가 정말 아쉬웠던 거 뭐냐면, 사실 문학 개념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정해져 있고 한정된 범위 안에서 로테이션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 초반에는 어려워하던 개념들이 사실 1학년 후반만 가더라도 방금 제가 수업에서 하고 왔었는데 제가 물어보면 기계적으로 나와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뭐야? 선생님 그거 설이요. 기계적으로 나와요. 하지만 그게 1학년 말에 기계적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1학기 초부터 어쩌든지 간에 점수를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는 미리부터 좀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좋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스로 읽어내는 힘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 부족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한정된 작품, 예를 들면은 문학 작품이 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시험에 세 개 정도가 나와요. 많아봤자.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은 10개의 작품을 배우게 되는데 그 10개 정도의 작품에서도 외부 지문이 학교에서 출제가 되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저는 내신 대비를 시켜줄 때 너가 미리미리 외부 작품을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외부 작품을 테스트에 넣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작품들을 읽었을 때 선생님, 저 이런 작품은 못 읽겠는데요. 저 이런 거 처음 봐서 처음 본 걸 어떻게 제가 읽고 풀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엄청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스스로 읽어내는 힘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해석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 시를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별로 뜯어보는 연습만 너무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에서 표현법, 상징적 의미, 이 문장의 구절의 의미를 달달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하니까 실제로 외부 지문을 읽었을 때 힘을 빼고 읽는 방법을 아이들이 잘 학습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나 혹은 학교 시험에서 외부 지문,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지문을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시를 스스로 읽어낼 능력이, 그러니까 읽어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를 주었을 때 당연히 컴플레인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그러면 보통 출제위원들이 이 시를 선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가이고 그 읽어낼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뭐 보고 있게, 이거 보고 지금 좋아하게, 싫어하게,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게 정도의 내용만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첫 줄부터 상징적 의미나 주제를 찾기 위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문장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에 시를 읽을 때에는 좀 힘 빼고 읽어. 야, 그냥 좀 약간 건성건성 읽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건성건성 읽으라는 건 진짜 건성건성 읽으라는 건 아니고요. 어깨 좀 힘을 빼고 화자가 뭐 하는지만 찾아봐. 뭐 보고 있는지만 찾아봐. 정서와 태도 정도만 찾아봐. 그게 가장 기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의 세 개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읽을 수 없는 고전 문화, 그리고 난 다음에 문학 개념어에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 안 읽어봐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결국에 세 가지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안 읽어봐서 문제가 된다면 읽어보는 훈련을 시킬 겁니다. 대신에 읽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먼저 방법은 다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학 개념은 당연히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주 문학 개념을 주었을 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까지 변형이 될 수 있는지까지 사례를 같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작품을 봤을 때에는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위주로 아이들에게 좀 러프하게 읽을 수 있도록 좀 가르치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 이번에 커리큘럼인데 저희가 사실 여기 작품을 고를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한 5번, 6번 갈아엎은 것 같아요. 갈아엎은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수능 집중반과 후내신 집중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때 선수능 집중에서는 일단 고전 시간을 좀 보면서 아이들하고 좀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찍으실까요? 자, 그럼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줄 같은 경우에는 고전 시가를 볼 건데 그 고전 시가에서는 제가 이점 찍혀 있는 건 어떻게 읽어, 세모 적혀 있는 건 어떻게 읽어부터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지만 맞출 수 있는 단어들은 제가 따로 이제 종이와 이제 정리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학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전 시가에선 이 안에서 주제가 뺑뺑이돌아, 이 주제 정도를 알고 어떤 주제에 맞는 글인지 찾아봐 라고 이야기하는 수업, 그리고 그 주제마다 어떤 상징적 시어가 주로 나와, 사랑은 이런 단어 나오고 충절은 이런 단어 나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두 번째 시간. 그 다음에 고전 시가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법들이 있거든요. 그 고전 시가 표현법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세 번째 시간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고등학교 교과서,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 위주로 저희가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애들이 보고 이거 우리 겨울방학 때 배웠는데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골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후 내신 집중반에서는 1학기 때 대부분 현대문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소설과 현대시를 같이 좀 이제 집중적으로 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을 이제 쭉 나열해서 같이 배울 거예요. 이때는요, 사실 문학 개념어가 한 100 정도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다루는 개념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0 정도가 될 거예요. 30에서 20 정도. 왜 그러냐면 많이 줘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위주로 아이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외우는 거야, 다양하게 쓰일 수 있지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와 어조에서 핵심적으로 잘 나오는 것들, 이미지에서 잘 나오는 것들, 비유와 상징, 객관적 상관물, 강조에서 잘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와, 이거는 당장 이 작품들에 다 들어있어 라고 저희는 좀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오는 작품들, 윤동주 작품, 백석 작품, 김소월, 문태준 작품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이고요. 교과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교과서의 작품들을 좀 학교에서 로테이션 돌면서 같이 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웬만하면 1학기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을 다 한번 보여주면서 너네들이 어차피 보게 될 거야 와 같은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 수업에 제가 들어갔을 때 먼저 반드시 써먹는 개념을 알려줄 거예요. 고전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읽는 거야 라는 걸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라면은 비유적 표현을 이렇게 먼저 개념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안 써먹으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의인법 어떻게 나와 있는지 찾아봐. 여기에 지금 단어 해석해봐. 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한 5분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이렇게 써먹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본문학습을 할 겁니다. 근데 본문학습은 내신형으로 수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신으로는 1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걸 가르쳐도 까먹어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정서가 있고, 이런 태도가 있고, 우리가 배우는 표현법은 여기에 있어.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봅시다. 와 같은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정서와 태도를 익히는데 좀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제에서는 해당하는 본문학습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본문학습에서 아이들이 다루게 된 작품들은 제가 정체 버전으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대신에 복습 자료에 다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신 대비해서는 이런 내용까지를 좀 다루고 있어 라는 걸 복습처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거는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문학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저희 팀장님 모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문법 맡았거든요. 자, 문법. 그냥 작은 단위부터 의문, 단어, 문장, 국어사. 여기 중세국어인데 요건 2학기입니다. 여기 써놨어요. 고전문법 첫 등장은 2학기. 여름방학 때에도 충분하고요. 이번 방학 때는 요렇게 잡는데, 여기 이제 의문변동 1학기 중간고사, 여기 이제 문장, 문법 요소, 높임, 시제, 사동피동, 인용, 부정표현까지 할 게 참 많네요. 요게 두 개가 1학기 시험입니다. 근데 뭐가 빠져있냐면 단어가 지금 빠져있는데, 사실 문법이란 게 작은 거랑도 걸리고 큰 거랑도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또 지금 올라오는 요 중학생들은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아예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특강이랑 해서 싹 연결시킬 테니까, 이게 아무래도 형태소 단어 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이거 사실 발음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연결시켜 갖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예 지금 과제집을 만들고 있는데, 이 문법의 양과 질이 다르다. 이거 결국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웬만하면 고등부 문제는 보기가 딸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보기 딸린 문제의 원조는 뭐냐? 수능이고요. 고3, 고2, 고1 학력평가. 그러니까 문법은 고1, 고2, 고3 나눌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좋은 문제의 모델이네 하면 학교에서 그대로 조금씩 바꿔갖고 내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아예 뒤에 10문제 정도는 작년 인근학교 문제 붙여놓고 이 문제의 원래 모델, 괜찮은 문제 붙여놓고 이 문제의 원래 모델, 요렇게 해서 2번씩 풀리게 해요.
자, 그래서 보기 있는 문법 문제 잘 풀어야 되고, 문법은 제가 이렇게 잘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외부 작품. 교과서 올해 바뀌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많이 허접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서만으로 절대 문제 출제하지 않고, 부교재나,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유인물이나, 그 다음에 이제 더, 제가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건 그냥 예고 없이 외부 문제 때려버리니까, 그게 뭐, 똑같은 시인이든, 혹은 동시대 시인이든, 하여튼, 어떻게든 비슷한 작품 찾아갖고, 같이 엮어서 문제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훈련도 좀 많이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 붙는 순간 진입장벽이 생기니까, 앞에 5주에 고전 시각, 자연치나 면왕전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완할 수 있는 특강 수업이 있으니까 그 특강으로 상충곡 이렇게 잡으면 일단 자연의 특성은 어떻고 속세랑은 어떻게 다른지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충신연군지사 다 양반들의 작품인데 삼인곡, 송민곡 기본이고요. 그게 돼야 올해 6월 과부가 뭐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생소하고 애들은 더 생소한 작품인데 3인곡, 송민곡을 제대로 읽으면 그게 읽힙니다. 뭐 어떤 시스템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전문학 그렇게 해서 앞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시험은 현대시, 현대소설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놨고요. 수능형 문제 딴 게 아니라 보기 분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작품 주어지면 어떻게든 공통점, 차이점, 그게 주제든 형식이든 맞춰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문제풀이가 좀 많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요. 고1 내신 시험의 폭탄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일단은 문법이 요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문법을 좀 제대로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뒤로 넘어가는 건데, 긴 것들. 사실 단순하게 문제 낼 때는 시조가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첫 시험에는. 근데 시조는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거. 그 다음에 제대로 하나를 익혀두면 응용하기 좋은 것들은 다 영상으로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3과목인데 사실 한 과목이 더 있어요. 예, 고전 시가에. 시조는 매주 한 3, 40분 분량의 시조 한 10개 정도 다루거든요. 어쩔 땐 좀 길다, 개념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한 1시간도 찍었는데 중요한 건 집에서 봐야 되고 그래야 과제집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래야 테스트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고 어차피 중세국어 2학기니까 여름방학 때 요거 5주 하면 충분합니다. 요거 빼고 문학문법 이번 과정에 잘 돌려야죠. 다 경력이 원자 뭐 30년 넘는데요, 뭐. 그리고 요즘 애들은 안 재밌으면 안 들어요, 수업을. 그래서 재밌고 젊어지고 싶어서 좀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진짜 무엇보다도 책임감 넘치게 첫 시험에 딱 목표 잡아놓고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특강 알차게 어떻게든 연동해서 이게 기본, 그러니까 정규 수업으로 꼭 알아야 될 기본 개념, 기본 작품을 잡는다면 양을 늘리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효능감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실제로 이 근처에는 3월, 6월, 9월, 11월 요 학력평가를 변형시켜서도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질적으로 도움 제일 많이 될 만한 고1 3개년 풀리니까 3월, 6월에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잘 써먹을 수 있는 작품들, 이것도 저희가 3시간 30분 수업을 하고 그걸 3과목을 나누면 사실 한 번 들어갈 때보다 1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중에 오는 무료 특강은 그래도 시간 2시간 늘려서 한 2시간 정도 해야 제대로 좀 알고 갈 수 있거든요. 요걸 3주 진행하니까 정규 수업만큼의 같은 비중의 양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심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안 맞는다 하면 저희가 2번 하는데 각 과목별로 2번씩 하는데 그렇게 3주를 진행하는데 영상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좀 와서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머리에 좀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한단 말이죠. 책만 사가고 링크 받아갖고 집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절대 안 봐요, 이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학원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집에서는 딱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숙제 검사니 뭐니 뭐 정신이 왜 나가니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학원에서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클리닉도 하거든요, 이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해봤는데 일단 과제집이랑 그다음에 이제 실제 수업이랑 연동될 수 있는 조금 더 확장된 그냥 수업을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꼭 와야 되는 학생들은 당연히 점수 미달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아예 저희가 뭐 한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니까 요거 좀 잘 안 풀리는데 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옵니다. 같이 섞어서 수업식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요거를 숙제 안 하는 애들, 뭐 점수 안 오는 애들, 안 나오는 애들 학습도 시켜봤는데 그냥 수업 형태가 소수정예로 요거 이제 1시간씩 진행하는 거니까 가장 효율적인 수업이 그런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업의 양을 이렇게 늘려놨으니까 알아서 자기 필요한 부분을 잘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여기 이제 원장님 들어가는 수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에 5주에 문학 문법 3과목,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장님이랑 둘이 들어가는 수업이 일요일 2타임이 있고요. 여기 이제 현재 중3 뭐 하이 클래스 그렇게 부르는 것을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 문법은 커리큘럼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독서가 앞에 강성민 쌤이 조금 쉽게 진행하는 반이 있고 원장님께서 이어서 진행하는 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원장님 수업을 잘 압니다. 제가 원장님이랑 인연을 맺은 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없는데 정의론 하실 거예요. 존 롤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인식론인데 올해 수험생 혹시 주변에 있으셨나요? 저는 2명 있었거든요. 조카. 하나는 과거 나와서 의대 간다고 한 번 시험을 더 본 친구가 있었고 하나는 저랑도 내신 수업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 중동고 다녀갖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공부를 꽤 하는데 칸트 지문이 앞에 깔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멘탈 나간 친구들은 다 언어 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치동에서 칸트를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사람 누구게요? 저 아닙니다. 저는 칸트 수업하면 농담 따먹기부터 시작해요. 칸트랑 헤겔파랑 맨날 싸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흥미유발해야 애들이 좀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칸트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뻘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맨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했어 막 하면서 제대로 원장님은 칸트를 알고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인식론 한순간 애들 막 주눅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 전 수업이랑 이어서 쉽게 풀어주십니다. 됐죠? 자, 그래서 칸트는 원장님한테 들어야 돼요. 저도 이제 원장님한테 들었죠. 저는 남는 게 없어갖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장님이 쭉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게 다 양반 작품입니다. 다 교과서에 있고요. 물론 저희가 앞부분을 선수능 이렇게 부르지만 학교 시험에 써먹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면왕전가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제일 많이 실려있는 상춘곡. 상춘곡은 2년 전인가? 헷갈리네. 2년 전이네요. 2년 전 고1 학평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다루는데 하나는 특강에서. 삼인국, 숭민국, 충신연군지사.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비슷한 표현이 기가 막히게 돼요, 문제를. 이제 올해죠. 올해 고1 6월 학평에 과부가에 써먹으면 돼요. 어차피 이별의 정안이니까. 그게 하나는 양반이 있었고 하나는 평민이 있었지만 분명히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춘향전 제일 많이 쓰는 교과서가 천재인데 천재뿐만 아니라 세계 교과서에 판소리 소설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웅소설의 시작은 유충렬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자 영우 하면 홍계열인데 그런 건 앞과정 끝에 걸려 있고 특강에서도 살짝 진행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 수능에 초점 맞춘 딴 거 없어요. 독서도 해서 밸런스 잘 잡는 앞에 5주.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거리인데 여기만 성민쌤이 특히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수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또 칸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효능감. 학교 시험에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 수능에서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그쵸, 경마식 보도, 이거 그냥 매년 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는 것들, 기초 잡을 수 있는 최근 수능에서 잡았으니까, 예, 제재만 다르다. 그 다음에 약간의 선생님 다르니까 전달하는 방식도 좀 다르다. 그래서 그냥 기초, 기본, 원장님 심화 이렇게 나누면 좀 명쾌하실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고민이 필요 없죠. 어차피 똑같은 거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게 뒤에 6주. 그러니까 앞에서 사실 독서 포함해서 1등급 맞기 위해 내신 공부하는 건데 뒤에는 더 내신에 몰입한다. 학교 발표 이후에요. 자, 그리고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문학 2과목으로 쪼개갖고 독서 빠지고요. 보이면 안 되는데 독서 빠지고요. 문학 1, 문학 2에서 강성미쌤 현대소설. 1학기는 현대시, 현대소설이니까 그거 시대별로 쫙 돌립니다. 그리고 문학, 운문, 현대시 초점 맞춰갖고 주유시인, 주유작품. 이거 잘못 들어갔네. 문학, 박예슬쌤 쫙 돌립니다. 그러면 저는 11주 동안 계속 저거 하는 거예요, 문법. 그래서 여기에 있는 뒷부분의 내용이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단어, 그거 잡고 작은 거부터 큰 문장까지 다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요거를, 그렇죠. 그냥 작품 제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서 뽑은 거니까 꼭 알아야 되는 작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업을 심화시켜 줄 수 있는 무료 특강도 1월, 2월 이렇게 나누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3년치 모의고사, 특히 3월, 6월 중심으로 요거 아까 시간 남아갖고 제가 넣어봤는데 이게 올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박, 백석의 필수작, 안흥, 자연친화, 연시조,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매년 똑같거든요. 고1 첫 시험에 3월 달은 그래도 바이블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작품들을 깔아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저도 이거 처음 봐요. 저도 이거 처음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읽히려면 기본 3인국, 송민국,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주로 들어가 있는 주요 작품들을 보고 넘어와야 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거 채미가를 공부해서 외워서, 이거 아니라는 거죠, 수능은. 자, 근데 앞부분은 이렇게, 이것도 좀, 하나 더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년 똑같아요. 강원사시가 상춘곡, 요거 이제 자연친화에 임금님한테 감사해요 역군을까지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면왕정가랑 같이 공부해야 되는 여기는 봄만 다루는 상춘곡. 앞부분에 이렇게 주요 작품들이 많이 깔립니다.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다 생소한 것들, 다 생소한 것들. 근데 이런 작품들을 진입장벽 없이 볼 수 있으려면 일단 읽는 것부터, 그 다음에 중요한 작품부터. 그리고 이제 사실 생소한 작품은 다 뭘 주냐. 요즘 수능에서 또 중요한 게 보기 분석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기만 정확하게 분석해도 아래 선택지에서 걸러지는 특히 고1 문제에서는 꽤 많아요. 그래서 계속 그게 내신, 사실 내신,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방식도 통할 수 있는 내신. 근데 물론 학교마다 조금 특성은 다릅니다. 그 특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다음 설명에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은 보기 분석 능력, 제가 봤을 때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 연습도 수업 시간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주중에 와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진행하는 문법이고요. 첫 주차에 단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의문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형태소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합성어, 파생어, 이 말 단어에서 쓰는 말인데 의문에서도 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뒤에 조금 더 단어 확장시키고 마지막 주는 그냥 의문의 변동, 올해 수능부터 최근 5년치 강남 기출 제대로 된 거 이렇게 해서 의문 마무리로 여기 이제 딱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 갖고 5주 끝날 때쯤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3주짜리고 둘 중에 한 번만 보내주시면 되고 못 보내는데 하면 영상으로. 근데 영상은 저는 비추요. 네, 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수업이 제가 1시간 들어가니까 6시간인데 6시간만큼 더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 시험에 무조건 써먹어야죠, 이거. 현대시 현대소설 3월, 6월, 9월, 11월만 풀리면 안 되죠. 45문제, 80분 문제 재면서 매주 한 회씩 복습 과제지 말고 모의고사 과제지 풀거든요. 근데 이거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더 집중해서 그냥 아예 외워라까지도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첫 3월 학평도 잘 봐야죠,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그 연습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꼭 봐야 되는 고1 학평으로요. 그 다음에 조금 제재가 괜찮다 하면 고2도 섞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거 학교를 잘못만 타갖고 3년치를 했거든요. 25, 아니죠, 4년치를 했군요. 25, 24, 23, 22.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그냥 시험 범위로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학교들은 외부 작품이 잘 안 나와요. 북에서 정해졌으니까 그냥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안 배운 작품들 막 나오니까 이런 데서 나오면 너무 좋죠. 그래서 그냥 무료 특강은 시간 충분히 두면서 3주 동안 집중적으로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듣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거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11주가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인데 시행착오 할 수 있죠. 근데 안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 학생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국어 공부 안 된 친구들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뭐가 문제냐, 그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있다 하면 그냥 다 듣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4년치를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대시, 현대소설은 그래도 돼요. 근데 고전시가 고전소설은 고전소설 종류를 알고 봐야 되고, 올해는 되게 좀 기이했던 게 이게 올해죠. 이 쌍주기현이 2번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영웅소설로, 한 번은 애정소설로. 거기에 이제 애정소설 플러스 애정소설, 남녀간의 애정 너무 쉬우니까 거기에 몇 개 정보를 더 준 거. 쌍주기현 사실 저도 처음 읽어요. 근데 영웅소설이야 하면 아까 유충열전 기본으로 5주차 수업 들으면 보입니다. 저 이거 수업도 했으니까 나머지는 잘 기억도 안 나거든요. 워낙 생소해서. 근데 이제 현대소설은 결국 암소, 코끼리, 파편, 이게 전쟁이고요. 이건 70년대 산업화고요. 근데 저도 이 작품 하면서 이 작품의 시대를 알게 되는 거지. 중요한 건 기본 바이블로 삼을 수 있는 작품들로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번 읽으면 파편, 6.25 전쟁의 상처 눈에 보이니까요. 가장 독특했던 건 이제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죠. 쉬우니까. 코끼리, 이주 노동자 2세.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좀 독특했고 나머지는 시대를 정확하게 알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것들.
고전 시간은 배워야 될 작품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여자 영웅 소설, 유명한 거. 홍계열부터 읽는 거. 남자 영웅이다 하면 유충녀부터 읽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 이제 지난달이죠. 하진양목록, 저도 처음 봐요. 제목 처음 본다니까요. 근데 읽으면 홍계열전이랑 똑같은 여자 영웅 소설이에요. 그래서 고1은 뭘 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무료 특강까지 그냥 듣게 해주세요. 그게 솔직히 제 마음이 편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관리는 잘 하겠습니다. 2월 달에는 학교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아야 돼요. 학교마다 워낙 특색이 강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출판사별로, 그 다음에 좀 사이즈가 나온다 하면 아예 학교별로 쪼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추후에 공지해 드릴게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관리도 열심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클리닉. 어휘 실시험 그냥 보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 테스트 점수가 안 나온다 하면 수요일, 목요일 그것도 거의 특강 끝나고 들을 수 있게끔 4시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왜 공부 안 하니? 뭐 잔소리도 해가면서 성적 보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했던 것만 하면 이게 하다 보면 점점 안 와요. 맨날 걸리는 학생들만 걸리고. 그래서 아예 2주차 수업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시키면 좋을. 근데 표준발음법 제 5항은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아도 그냥 보기에 깔아놓고, 보기에 근거 있으니까. 그래서 이중모음 발음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인지 한 가지인지 그거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수업에서 역시 똑같은 방식,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수업이니까 요건 영상으로 봐도 됩니다. 네, 1시간이고 짧고. 그래서 그냥 제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수단 같은 게, 그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무조건 오게 하는 거고요. 한 번 더 듣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쵸, 영상으로 돌려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다 작년에도 수업했던 거고 어떻게든 수업이랑 연동시켜서 짜놓은 거니까 요 방식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학습지 주고 풀리고 확인하고 그런 클리닉도 많은데, 그냥 저희는 워낙 고1 할 게 많고 진짜 첫 시험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첫 시험이 끝이 아니라 중간 끝나고 기말까지 합쳐서 5등급 10%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폭넓게 보완을 하니까요. 요걸 특히, 예, 어머님들은. 영상은 안 주지 않아요? 아니, 이거 저는 제공하는데, 이거 영상 제공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요? 하는데. 전 찍어서 그냥 보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중3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금이랑 다른 거죠. 그건 지금 현재 중3 선생님들이 그냥 오게끔 하는 거고 영상 제공 안 하죠. 저는 이 수업이 너무 아까워서 이거 들으면 너무 좋은데요? 이거 심지어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그냥 낼 수 있는? 물론 내실 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이음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라 1시간짜리 정규 수업에 이 얘기 못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수업하면 요 얘기도 가능합니다. 문제 뽑아갖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클리닉으로만 하기에는 전 아까우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싹 다 보내라고 하는 주의니까 요거 그냥 집에서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성적이 안 된다 하면 무조건 와야죠. 괴롭히려고 부르는 거잖아요, 제가.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필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제 긴 거, 상충고, 면항정가, 삼인고, 송민고, 이 진짜 기본인데, 요건 이제 수업 시간에 호흡 맞추면서 하는 거고, 요건 이제 짧은 3줄짜리 시조예요. 물론 중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할 거예요. 시조가 3,000수가 넘게 전해져 오는데, 기본 바이블로 삼을 수 있는 건 100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10주까지 맨 마지막에 이제 싹 다 돌린 다음에 이제 강남 기출도 좀 풀어보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100개가 조금 안 될 거예요. 한 90개인가 그런데 어쨌든
100개 하면 이렇게 잘 들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드러나야 또 요즘 또 모의고사, 학교 시험 낯선 거 막 주거든요. 근데 기본 원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어차피 다 이 뒤에 사랑, 이런 사설시조 빼고는 양반들이 쓴 거니까 다 주로 쓰는 표현 기법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제대로만 듣게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제가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 보면 됩니다. 시조야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3년 전에 찍어놓은 건 제가 최근에 살을 빼서 막 돼지같이 나오는데 내용은 아주 훌륭합니다. 됐죠? 뭐 제 모습이 중요한가요?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예, 이거 뭐 안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테스트를 못 보니까, 과제집을 못 푸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다 보충을 하니까 커리큘럼은 자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설명에서는 이제 학교별로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이 한 달 뒤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좀 참석해 주세요. 그때는 이제 학교도 명확해지고, 그쵸? 자, 그래서 너무 길죠.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질의응답 특별히 와주셨으니까 제가 아주 상세히 받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